반갑습니다. 한주주입니다. 오늘은 IT의 신 이형수 대표님을 모시고 저희 성장주 관련된 많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우리 주주님들께서도 기술 기업 투자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또 첨단 기술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투자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IT의 신 이형수라는 이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고요. 17년 차 기업 분석 하고 있습니다. 10년은 기자 생활 했고요. 예. 이제 여의도 금융업계로 온 지는 한 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6, 7년? 네, 횟수로 7년 됐고, 계속해서 뭐 기업 분석을 했는데, 기자할 때는 그냥 이제, 그냥 그 기업 자체로만 좀 많이 분석을 했었는데, 금융 쪽으로 와서는 이게 이제 어떻게 돈으로 이어지는지, 네, 그런 쪽으로 좀 많이 고민을 하게 됐고, 이제 유튜버는 이제 2주년? 네, 이제 5월이 되면 2년 차가 되고 있고, 이제 새내기 작가. 네. 아, 이게. 네, 요즘에 절찬리에 팔리고 있는 바로 써먹는 최강의 네. 반도체 투자. 네. 이게 그 첫 책이라고요? 네네, 첫 번째 책입니다. 저는 네. 첫 책인지 당연히 몰랐어요. 왜냐면 네. 너무 글을 잘 쓰시더라고요. 이게 아마 기자 출신이셔가지고 글이 업이셨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영광입니다. 예, 네. 반도체 분야가 굉장히 네네. 어려운 분야고 네네. 일반 사람들이 이 반도체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 반도체의 전체적인 산업뿐만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는 공장이나 또 SCM 그러니까 이게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정말 전반적으로 이 산업 전체를 아울러가지고 굉장히 쉽게 편하게 이 책을 써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반도체 그러니까 삼성전자 반도체 쪽에 오랫동안 종사를 했지만 이렇게 자세하게는 모르고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진짜 너무 네. 대단한 책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근무하시는 분들 네. 필독 써야 되지 않나? 네, 꼭 사십시오. 이게 제가 그 막 이거 광고하는 거 아니고 어차피 네네. 저 돈 받는 거 없어요. 이거 한다고. 네네. 네. 근데 정말 많이 도움이 되실 거니까 네. 빅테크 투자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 책이 정말 크게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대표님 책에서 보니까 네. 미중 패권의 핵심이 결국에 네. 반도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왜 미중 패권 핵심이 반도체인지 설명해 네네. 주시겠어요? 이제 반도체가 그만큼 중요해지는 시대가 된 거고요.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모든 어떤 디바이스의 기본 인프라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AI가 이제는 모든 디바이스의 기본 인프라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지금 이제 중국이 계속해서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빅데이터라는 게 굉장히 어떤 AI 산업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미국의 인구 대비해서 중국이 한 4배 많죠, 인구가. 예. 네네, 중국이 그죠. 지금 한 15억 인구 정도 그렇죠. 되나요? 네네. 네.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4배가 많은데 보통 빅데이터는 어떤 인구 어떤 배수의 제곱으로 늘어나거든요.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매년 16배씩 많이 늘어난다고 보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은 프라이버시라는 것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데이터 수집이 안 되지만 중국은 그런 거 없거든요. 그냥 CCTV에서 그냥 자국민들 그냥 얼굴 다 캡처해서 데이터 가지고 있고 너무 빅데이터를 마이닝하기 좋은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대로 계속 가게 되면 중국이 미국을 앞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거기서 이제 어떤 빅데이터하고 어떤 반도체라는 양쪽에서의 어떤 그 헤게모니가 있는데 예. 여기 반도체를 막아버린 거죠. 네. 네, 반도체를 막아버린 거고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류사에서 비극적인 사건이지만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첨단 기술들의 경연이거든요. 네, 그게 명확한데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면 저는 이제 테크쟁이로서 주목해서 봤던 부분이 일단은 러시아제 유도무기의 적중률이 왜 이렇게 낮을까? 그리고 미국이 우크라이나한테 지원해준 유도무기가 왜 이렇게 적중률이 높을까? 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핵심은? 반도체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미사일에 MCU라는 게 들어가요. 예.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이라는 예. 이제 그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이게 뭐 이제 시간하고 거리하고 이런 것들 다 제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러시아에 들어가는 MCU를 막아버렸죠. 그런데 이제 러시아 내에서 이 칩을 설계하는 업체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실력 있는 업체도 없고 이걸 생산해 줄 수 있는 업체도 없는데 이제 그런 칩들을 가지고 심어서 이제 무기를 쏘니까 적중률이 떨어지는 거고 미국은 그 적중률이 보통 뭐 인텔 같은 업체들 그리고 굉장히 뛰어난 어떤 파운드리 업체들이 생산을 해주니까 적중률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번 어떤 전쟁에서 저는 또 주목해서 보는 부분이 전쟁을 하는데 이제 통신이 된다. 와이파이 밑에서 전쟁을 한다. 네, 굉장히 이거는 좀 이례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러시아가 가장 좋아하는 어떤 전쟁의 패턴이 뭐냐면 이제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지저분한 전쟁이라고 하거든요. 일단은 모든 나라 그렇죠. 이제 쳐들어가는 나라에 대해서 이제 통신탑부터 없애요. 제일 먼저 격발해서 우리나라도 만약에 북한이 쳐들어오면 서울타워부터 없앨 딱 이제 공격하겠죠. 그래서 키이우에 있는 그 통신탑 그걸 딱 없애버리고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통신이 마비가 되잖아요. 예. 그러면 막 여론전을 펼칩니다. 뭐 젤렌스키 대통령이 도망가고 그래서 뭐 그때 딥페이크 영상으로 젤렌스키가 뭐 이렇게 저는 국민들이 다치는 걸 원치 않습니다. 뭐 항복하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가짜 영상 만들어서 막 뿌리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 부총리가 바로 일론 머스크한테 트위터를 날렸죠. 스타링크 좀 열어줘. 그러니까 이제 스타링크가 열어주니까 이게 통신이 사니까 이제 군대 지휘 체계가 살고 병원이 살고 학교가 돌아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어떤 반격을 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됐던 거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 탱커들이 막 이렇게 움직이죠. 근데 희한하게 러시아 탱커들이 많이 어떤 제블린이나 엔로 같은 데다가 많이 이제 공격을 당하는데 이게 미국 국방부 내 AI가 있어요. 예. 그 AI가 러시아 탱커에 대해서 비전 학습을 하는 거죠. 예. 계속해서 이거는 러시아제 탱크인데 한 70% 정도의 확률인 것 같아. 그러면 너 버튼 누를래 안 누를래 물어보는 거죠, 사람한테. 그러면 펜터건 그 중앙에 있는 사람이 버튼 누르면 이제 공격하는 거죠. 예. 그러면 공격하는 거고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러시아의 어떤 동향들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AI를 통해서 학습이 이미 되고 있었다는 거죠. 전쟁이 거의 차원이 거의 네네. 반도체 전쟁이 돼버렸네요. 그렇죠. 이제는 앞으로는 이제 사람이 나가서 싸우는 거는 네. 정말 힘없는 나라들. 네, 그런 나라들은 이제 사람이 나가서 몸으로 때워야 되는 예, 거고 예. 이제 힘이 있는 이런 기술이 있는 나라들은 다 이제 로봇이 나가서 전쟁을 하겠죠. 우리나라도 그러면 네. 그 기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네네. 또 전 세계 1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좀 더 잘 활용해서 이런 네네. 미국 패권 전쟁에서 그리고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이슈에서 좀 우위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어요.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동안에 어떻게 보면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을 이해해왔던 방식하고 굉장히 다른 변수가 이제 향후의 어떤 시장이라는 데서 우리가 뭐 기회를 찾기 위해서 봐야 되는 변수가 정치와 안보라는 변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돼요. 예전에는 어떤 것들을 계산기를 두들겨서 이걸 경제적인 이익으로 보면 대부분 맞아 떨어졌다라는 거죠. 이제 만약에 뭐 어떤 투자나 이런 어떤 그런 부분에서. 그런데 앞으로는 그보다는 이제 경제 안보나 이런 보안 이런 쪽이 좀 더 중요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혹자들은 뭐 그동안에는 지정학의 시대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는 이제 지경학의 시대가 될 거다. 지경학. 네, 지경학. 네, 그러니까 이제 안보하고 군사 쪽에 좀 더 무게 중심을 두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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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서 또 우리나라가 핵심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되게 네. 좀 기분이 좋네요. 그렇죠. 이제 네. 좀 더 이제 욕심을 낸다 그러면 네. 단순히 이제 메모리뿐만 아니라 이제 뭐 어떤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네, 그런 쪽으로 좀 더 잘하게 되면 정말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어떤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데 있어서 네. 중요한 어떤 그 또 키를 질 수 있는 거죠. 네, 그거를 정말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서 또 그렇게 한 단계 도약했으면 네네. 좋겠어요. 네네. 그리고 요즘에 굉장히 핫한 게 바로 챗 GPT인데요. 네네. 이 챗 GPT가 또 반도체의 일대 혁신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네네.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미 그렇게 되고 있죠. 이미? 네네. 이미 되고 있고, 저도 이제 처음에 챗GPT라는 용어가 나왔을 때는, 네. 또 단순 테마성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걸 공부를 해보면 할수록, 이제 이게 트렌드가 될 거라는, 확신이 좀 명확하게 들었고요. 예. 우리 지난 10년의 어떤 그 모바일 혁명을 한번 보자고요. 이제 그 단순 이제 피처폰이 이제 스마트폰으로 바뀌고, 스마트폰이 되면서 예전에 있던 MP3 플레이어라든지, PMP라든지, 디지털 카메라든지, 모든 어떤 디바이스들을 하나로 다 머지 해버렸잖아요. 스마트폰이. 네네,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정보 입력 방식에서 보면 네. 예전에 MP3 플레이어 많이 이렇게 목에 걸고 다니셨죠? 많이 썼습니다. 네네, 그렇죠. 이거 리셋하려면 네. 핀으로 막 눌러야 되고요. 이거 뭐 앞에 요거 버튼 2번 누르고 네. 꾹 누르세요, 뭐 이런 거. 네. 그렇죠. 이거 매뉴얼 안 보면 안 되죠. 그거 되게 그렇죠. 어렵고 복잡했어요. 어렵고 복잡했죠.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다 키패드 띠띠띠 누르고 뭐 자판으로 치거나. 근데 스마트폰이 나온 다음에 이제 터치 스크린으로 모든 걸 하잖아요. 굉장히 직관적이잖아요. 네. 뭐 사용자 뭐 인터페이스나 사용자 경험이 굉장히 직관적으로. 그리고 이제 웬만하면 이제 디스플레이 있으면 한번 두들겨 보지 않아요? 이게 터치 되는지 안 되는지. 네, 맞아요. 네, 이게 되든 안 네. 되든. 그리고 요즘에 애기들은 기본적으로 디지털 네이티브잖아요. 애기들은 네, 바로 가더라고요. 바로 그냥 네. 터치하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갓난쟁이 거의 뭐 100일 된 애한테 아이패드 주면 얘가 막 지가 막 해요. 옆으로 넘기고 이게 결국은 멀티터치를 통해서 이제 모든 어떤 내가 인풋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향후 10년, 20년 동안에 어떤 사람이 뭔가 어떤 디바이스한테 입력을 하는 어떤 방식이 어떻게 될까? 저는 그게 기본적으로 언어 기반, 자연어 기반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말하듯이. 맞습니다. 말도 하고 뭐 이제 말이 안 될 때는 뭐 제스처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멀티 모달이라고 하죠. 이제 사람의 오감처럼 지금은 우리 챗GPT는 다 자판으로 쳐서 네. 이렇게 하죠. 이게 어느 순간 사람의 음성을 자연어 수준으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그건 금방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이미 이 정도 수준이면.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동안에는 뭐 AI 스피커도 있었고 우리 스마트폰 시리도 있고 빅스비도 있는데 뭐가 다른가요? 얘는 자연어를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명령시키려면 굉장히 야 빅스비 뭐 해줘 라고 크게 소리해야지 그죠? 네. 그러니까 귀찮아서 안 쓰죠. 맞아요. 그것이 네. 이거 발음 틀리면은 다시 한번 말씀해 그렇죠. 주시라고. 맞아요. 근데 우리는 다 모두가 아이언맨의 자비스를 원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아이언맨의 자비스가 되려면 나의 어떤 또 부정확한 발음도 이해해주고 짧게 이야기한 것도 어떤 그 맥락을 알고 실행을 해주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나의 표정을 보고 오늘 토니 스타크 오늘 왜 기분이 그래요? 이런 식으로도 이해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 우리 한국인들의 정서 어떤 그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터치해주고 그렇죠. 그리고 네. 이게 찰떡같이 딱 받아주면은 너무 네네. 재밌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모든 게 이제 인풋이 갈 건데 우리가 뭐냐 보는 거는 기존에 보는 뭐 스마트폰하고 TV하고 가전하고 별로 겉보기엔 달라지는 게 없는데 그게 결국 백본망에서 엄청나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 클라우드라든지 그 안에 있는 뭐 이제 빅데이터라든지 그러니까 통신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이 다 바뀌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이번에 그 어떤 챗GPT가 그 시발점이 된 건데 결국 그 엔비디아 기반의 어떤 서버, General Purpose GPU라는 기반으로 다 서버가 깔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GPT가 그러면 지금 3.5 기반으로 개발이 된 거거든요. 네. 3.5 기반이라고 하는 네네. 게 어떤 건가요? 그러면 GPT라는 게 원도 있었고 네. 이게 지금 네네. 벌써 세 번째. 세 번째인데 그렇죠. 제너레이션이다. 근데 왜 원, 투 때는 네. 관심이 없다가 쓰리 때 난리까 갑자기. 그렇죠. 그러니까 기술이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있는데 이게 그냥 익숙해졌어요 우리는. 네.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특이점이라는 걸 넘어가면 기술이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기술적으로.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폰도 처음에 나왔을 때 풀터치폰하고 얘가 뭐가 다른지 잘 몰랐다는 거죠. 네, 사람들이. 네. 그죠? 이거 그냥 기존 피처폰도 이거 뭐 프라다폰, 명품폰도 스마트폰 아닌가? 근데 거기에 OS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얘가 할 수 있는 게 완전히 다른 건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잘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GPT-1일 때는 그냥 똑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GPT라는 게 일단 이 용어에 대해서 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이해를 하고 네.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너러티브 라는 거죠. 생성형. 네. 그리고 P라는 게 프리트레인드. 트레인드. 네. 트레인드. 사전에 이제 학습된 거. 그리고 트랜스포머라는 이제 네. 세 가지 키워드인데. 네. 그러면 이제 우리 간단하게 AI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AI라는 게 나온 지가 얼마나 된 것 같을까요? AI가 네. 제가 알기로 네. 정말 오래됐어요. 거의 앨런 튜링 이후로 네. 보니까 역시 이국계라서 다르네. 이런 거 몰라야지 네. 되는데 다 아시니까. 네. 80년 됐거든요. 네.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컴퓨터의 아버지죠. 네, 폰 노이만하고 이제 컴퓨터라는 걸 이제 처음으로 고안한 사람인데 그때부터 AI라는 컨셉은 있었어요. 네. 근데 그 뒤로 한 60년 동안은 특별한 진전이 없었던 거죠. 네. 그리고 심지어 불과 한 10몇 년 전만 해도 네. AI라는 게 기계라는 게 지능이 있냐 그러면 개하고 고양이 사진 주고 얘를 구별하면 지능이 있는 거였어요. 되게 좀 단순했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엄청난 어떤 기술적인 진보가 일어났는데 그게 2012년이거든요. 2012년이면 네네. 제가 알기로 이때 이제 구글에서 뭔가 알파고 나오기 전인데요. 그렇죠. 네. 네, 2012년에 딥러닝이라는 개념이 갑자기 팍 튀어나옵니다. IBM, 지금 딥러닝. 딥러닝이라는 네네. 컨셉이. 그러니까 딥러닝이라는 게 80년대부터 있던 개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딥러닝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머신러닝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네. 예전에 AI 프로그래밍을 만든다 그러면 엔지니어가 플로우 차트 그려가지고 자기가 코딩해서 프로그래밍해서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머신러닝은 그냥 막 데이터만 막 갖다 넣어주면 엄청나게 이제 많은 데이터를 넣어주면 컴퓨터가 알아서 스스로 패턴을 찾는 거죠. 그걸 학습해서. 네네, 맞습니다. 그게 머신러닝인 거고, 그러면 이제 AI 대회에 나가면 다 머신러닝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사람의 신경망을 모방해서 만든 게 딥러닝인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딥러닝이라는 게 뭐 2000년대 뭐 초반만 해도 그냥 마이너한 때, 아주 괴짜들만 하는 그런 어떤 영역이었는데 2012년에 나왔는데 얘가 만든 프로그램이 정말 다른 팀들을 압도적으로 씹어먹을
먹어버린 거죠. 그때부터 이제 모든 AI 트렌드가 네. 딥러닝 기반으로 간 건데 네. 사람들은 이제 딥러닝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뭔가 쇼크를 받은 거는 알파고 사태죠. 예, 그때 바둑에서 그렇죠. 가장 큰 임팩트가 있었죠. 맞아요. 2016년. 그러니까 이제 2016년. 학계에서는 2012년에 나왔지만 결국 이게 산업계로 오는데 한 4, 5년의 시간이 걸린 거고. 네네. 그렇죠. 그게 이제 알파고 사태로 이제 어떻게 저렇게 오묘한 바둑의 세계를 이세돌 구단 같이 창의적인 사람을 이길 수가 있지? 라고 했는데 이제 그때는 그냥 반짝하고 끝났죠. 네. 그런데 바둑 잘 두는 건 알겠는데 저 엄청난 컴퓨팅 파워를 써서 저걸 어디 쓰나 바둑하는데 그죠? 그런데 이제 일단은 중요한 사건이 알파고 사태 이후로 모든 그 AI의 연구 기반들이 CPU 기반에서 GPU 기반으로 와버렸거든요. 네. 거기서 최대 수혜를 본 게 엔비디아이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엔비디아는 어떤 AI라는 거 한쪽에 잡고 암호 채굴, 그 암호화폐 채굴이라는 거 양쪽에 잡고 이제 비상을 하기 시작한 거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그냥 또 다들 잊어버렸죠. 뭐 딥러닝 좋아. 네. 그런데 잊어버렸는데 이게 GPT, 챗 GPT에서 빵 작년 말에 터진 거예요. 2016년 이래로 네네. 2023년에 다시 네네. 인공지능의 봄이 찾아왔다. 그렇죠. 네. 2022년 말에 이게 네. 확 붐이 일었는데 네. GPT 1, 2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알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별로 임팩트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GPT 3가 되면서부터 엄청나게 이제 성능이 좋아졌고 네. 그러면 GPT 1, 2, 3 때 뭐가 달라졌냐? 특별히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파라미터라는 매개 변수를 늘린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 사람의 시냅스 같은 거 이제 그 우리는 지금 대화하는 와중에서도 뇌에서 시냅스가 계속 잠뿌리처럼 자라고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늘리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한 1억 개 정도만 네. 썼어요. 네. GPT 1일 네. 때는. 그리고 GPT 2일 때는 15억 개를 썼습니다. 15억 개요? 네. 예. 그래서 한 12.8배가 늘어난 예. 거죠. GPT 3부터는 1750억 개를 썼어요. 와. 네, 1750억 개를 쓰니까 이때부터 얘가 내놓는 결과물이 엄청나게 다른 거죠. 이 정도의 근데 네. 이 속도라면은 네. 인간의 그 신경망을 따라잡는 것도 금방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네. 차이가 많이 나요. 차이는 많이 아직 나요? 인간의 어떤 그 시냅스는 네. 100쪽이에요. 갈 길이 머네요. 네, 갈 길이 멀죠. 네. 그러면 1750억 개의 파라미터를 구현하기 네. 위해서 이거를 엔비디아 GPGPU를 1만 개를 썼어요. 그러면 조만간 GPT-4가 나올 텐데 네. 그러면 기존에 어떤 증가한 요 수를 보면 대충 한 10배씩은 늘었으니까 네. 그러면 GPT-4는 2조 개는 되겠구나. 그러면 그냥 대충 때려도 엔비디아 GPU 한 10만 개는 써야 되겠네. 라고 해서 네. 이제 엔비디아 주가를 날린 거죠. 엔비디아가 그래서 그렇게 많이 오른 그렇죠. 거군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단순히 그 오픈 AI라는 회사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 메타도 뭐 사람 자르고 난리인데도 우리는 엔비디아 호퍼 기반의 AI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라고 컨퍼런스 콜에서 이야기했고 지금 구글도 깜짝 놀래가지고 바드 어떻게 네, 할까요? 바드 같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실은 이제 100억 달러를 오픈 AI한테 쏴준 게 제일 네. 컸죠. 네. 12조 원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시작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 알파고 사태 나왔을 때 그때 뉴스 흐름들 딱 보면요. AI가 침범하지 못할 직업들 뭘까? 막 이런 거 했어요. 결국 사람은 창조. 네. 창조는 인간의 영역이다. 예. 기계가 대체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막 그런 직업들 막 나와요. 네. 다 틀렸죠, 지금. 그러니까요. 네. 이거 막 예술도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글을 써줘 그러면 글을 써주고 시를 써줘 그러면 시를 써주고 뭐 이제 그림을 그려줘 그러면 그림을 정말 사람보다 더 기똥차게 그려주고 네, 영상도 만들어주고 네. 그게 이제 생성형 AI라는 컨셉인데 그러니까 이제 AI라는 게 창조의 영역을 못할 줄 알았는데 이제 창조의 영역으로 돌아와 버린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명확한 어떤 그 한계점도 존재해요. 네. GPT라는 거죠. P는 프리트레인드잖아요. 네. 그래서 사전에 학습된 것만 얘가 대답할 수 있어요. 빅데이터 과거의 내용만. 네, 맞습니다. 학습해서. 네, 그래서 이때 그 인터넷에 있던 걸 2021년 6월 이전 데이터만 있어요. 그래서 네. 그렇게 옛날 것만 나오는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네. 대해서 물어보면 얘가 답을 못하고 네. 오늘의 날씨에 대해서 물어보면 답을 못하는 제가 경제 트렌드에 대해서 네. 물어봤는데 코로나19에 대한 네네. 이야기를 아직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게 이제 이 어떤 챗 GPT의 단점인데 뭐 물론 이걸 또 기술로 극복을 하겠죠. 예, 그렇겠죠. 네, 그리고 이제 트랜스포머라는 게 이제 중요한 건데 예전에는 데이터를 막 밀어 넣어주면 네. AI가 뭔가 분석을 하잖아요. 순차적으로 분석을 해요. 텍스트가 이렇게 쭉쭉쭉쭉 오면 앞에 거부터 먼저 분석을 했는데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이 2017년 이제 구글이 처음으로 논문에서 이야기를 한 건데 단어 간의 맥락에 대해서 이제 이거를 따지기 시작한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재벌집 그러면 막내 아들, 그렇죠. 꽃보다 남자.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 뭐 최근에 핫한 뭐 더글로리 그러면 송혜교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특정 단어 간에 연결성이 있다라는 걸 이제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뇌 세포에 특정 어떤 그 세포끼리 연결성이 어떤 높은 것들이 있고 느슨한 것들이 있는데 높은 것들로 이렇게 해서 단어 어떤
생성을 하면 이게 훨씬 뛰어나다라는 걸 얘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타이핑을 잘못하더라도 다들 네네. 알아듣더라고요. 그렇죠. 이 GPT가. 그렇죠. 그것 때문이군요. 그렇죠. 뭐 만약에 삼성전자라는 키워드로 뭔가 문장을 만들면 네. 그 다음에는 반도체, 뭐 이재용,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연관성 중심으로 얘가 이제 생성을 하는 거죠. 네. 네, 그게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의 어떤 단어, 어떤 말에 대한 맥락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 지금 GPT가 이제 반도체 산업을 그렇게 네네. 크게 좀 활성화시킬 수 있을 거다라고 네네. 보시는 것 같은데 네네. 그래서 좀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네. 반도체 기업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기업들이 몇 개가 있잖아요. 네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네네. TSMC, 네네. 방금 말씀하셨던 엔비디아도 있는데 네네. 그렇다면 대표님 말씀으로만 듣고 보면 우리는 이 네 가지 기업 중에서 꼭 하나만 선택해서 살 수 있다면 엔비디아 사야 되나요? 투자 성향인데요. 네. 만약에 현재 가장 뛰어난 회사를 찾으라 그러면 엔비디아가 맞아요. 네. 그리고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에너지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도 맞아요. 네. 그리고 지금 어떤 챗 GPT의 최대 수혜이자 대장주인 것도 맞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나는 바닥에 사서 내가 좀 인내해서 나중에 뭐가 좀 수익을 많이 어떤 추구하는 스타일이라 그러면 오히려 삼성전자가 가능성도 있죠.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결국 그 AI라는 거는 네. 사람의 뇌를 모방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사람의 뇌는 프로세서하고 메모리가 같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프로세서도 하고 메모리도 같이 하는 회사가 글로벌리 봤을 때 별로 없어요. 아, 그렇죠. 엔비디아는 메모리 쪽이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심지어 얘는 그 팹리스잖아요. 예. 엔비디아는. 네. 그렇죠. 그런데 TSMC는 또 메모리 라인이 없죠. 네. 그런데 이제 점점 더 많은 어떤 그 업체들이 팹리스 업체들이 빅테크 업체들이 주문형 반도체를 앞으로 많이 설계하려고 할 거고 구글처럼 뭐 TPU 같은 것들을 많이 하려고 할 거고 AI 연산에 최적화된 것들을 하려면 프로세서하고 메모리가 최대한 어떻게 보면 어떻게 가까이 있든 뭐 프로세서 인 메모리가 되든 네. 뭐 유니파이드 메모리 아키텍처가 되든 이런 식으로 최대한 어떤 뇌 구조에 가깝게 되려면 프로세서하고 메모리를 같이 핸들링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회사가 제일 유리한 거죠. 그러면 이제 잠재적인 가능성으로 봤을 때는 네. 삼성전자가 굉장히 여기서 잘하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삼성전자가 또 네. 과거 좋았던 주가 대비해서도 많이 하락하기도 했고요. 네네. 또 우리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특징이 장기 투자하고 이렇게 좀 오랫동안 좋은 주식 보유하는 거 좋아하시거든요. 네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반도체주는 삼성전자도 괜찮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도 수긍이 갑니다. 그렇죠. 이제 이게 투자라는 거는 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더 이상 좋아질 게 없다 그러면 오히려 그때부터 조심해야 되고요.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라 그러면 오히려 네. 사면 이거는 웬만큼 기다리면 먹을 수 있거든요. 네. 삼성전자는 후자인 것 같아요. 네. 더 나빠질 게 있을까라는 생각. 그렇죠. 네. 이미 또 많이 반영되고 네네, 그리고 맞습니다. 어려운 시기도 잘 또 지나왔고 또 투자도 늘린다는 좋은 소식도 있으니까요. 네네, 그렇죠.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용희 오빠가 M&A만 좀 잘하면 네. 화이팅! 네. 네. 그리고 또 요즘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 갖는 분야가 바로 2차 전지 섹터입니다. 네네. 굉장히 주식시장이 어려웠던 지난 2022년 4분기 때도 네네. 이 2차 전지 섹터는 죽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대표님께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잠깐 반짝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이어갈 흐름으로 보시나요? 자동차의 변화잖아요. 네. 어쨌든 이제 앞으로 중요한 어떤 흐름 중에 어떤 향후 이제 지난 10년간의 어떤 모바일 혁명 못지않게 앞으로 진행될 중요한 혁명 중에 하나가 모빌리티 혁명이라고 보거든요. 이제 모빌리티 혁명의 어떤 그러면 우리는 전화기가 컴퓨터화 되는 걸 봤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자동차가 컴퓨터화 되는 걸 봐야 되는 건데 자동차는 그 전에 일단은 내연기관에서 에너지 동력 변화 먼저 있어야 돼요. 이게 전자화를 가려면 결국 배터리가 필요한데 네. 일단은 지금은 딱 그런 시기인 거죠. 이제 동력 변화 먼저 지금 일어나는 시기인 거고 이제는 자동차가 컴퓨터화 되는 이제 시점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 동력 변화는 당연히 배터리 산업을 성장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이제 예정된 미래이기 때문에 아주 높은 멀티플이 용인됐던 거죠. 네. 지난 몇 년간에. 그리고 사실은 재작년에 너무 많이 올랐고 이제 작년에는 조금 이제 조정받아서 갈 만한 타이밍이었는데 IRA라는 어떤 정책 변수가 네. 너무 컸죠. 네.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좀 또 오버슈팅 된 측면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올해도 조금 이제 뭐 공매도가 막 붙고 어느 정도 막 조정을 받을 시기였는데 이게 또 대규모 계약 그죠? 예. 40조 뭐 몇백조 뭐 이런 식으로 계약이 나오다 보니까 그게 또 주가를 또 끌고 간 측면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여기서 얼마나 더 좋아져야지 이 또 더 이상의 높은 멀티플을 줄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오히려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조심스러운 스탠스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뭐 양극재나 뭐 이런 쪽 너무 이제 과도하게 오른 그런 쪽보다는 그
그렇다고 해서 이게 주도주가 죽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2차 전지라는 주도주가. 그래서 오히려 그 섹터 안에서 좀 확장되는 그림을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라든지 뭐 첨가제 쪽, 그리고 CNT 도전제 뭐 그런 쪽이라든지 그리고 오히려 그동안 좀 안 좋았던 거 동박 같은 쪽 이런 거 있잖아요. 일진 머티리얼즈나 솔루스 첨단 소재가 그런 쪽이 그동안에는 오히려 양극재 대비해서 좀 언더퍼폼 했었는데 네. 이제는 좀 더 얘들을 좀 키높이를 맞출 수 있는 네. 뭐 그런 룸들은 좀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소재 기업 쪽으로 좀 앞으로 유망할 것이다 좀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뭐 양극재가 그동안 유망했으니까 네, 네. 이제 약간 좀 틈새 어떤 네. 소재 쪽이 틈새 소재로. 더 나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국내 셀 3사가 있잖아요. 예. 그동안 주되었던 거는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SK온 쪽이잖아요. 중국, 미국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었고 네. 뭐 대규모 어떤 계약들이 나왔으니까 그동안 이제 삼성 SDI가 쟤는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이주영 회장이 SDI에 관심이 없대 막 이런 이야기까지 돌 정도로 그동안 만만디 행보였는데 앞으로는 SDI 쪽에서 좀 더 공격적인 투자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삼성 SDI 쪽에 있는 밸류 체인들 예를 들면 뭐 각형 배터리나 예. 뭐 원통형 4680 이런 쪽으로 노출도가 있는 회사들 그런 쪽은 오히려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럼 아직도 많이 2차 전지 분야가 네. 많이 좀 뜨거워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도 투자를 할 만한 그런 여지가 남아 있다. 에너지는 남아 있는데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작년 재작년처럼 대충 잡아도 먹는 시기가 있었다 그러면 네. 올해는 좀 진짜 관역을 잘 좁혀서 아. 정확하게 타겟팅하지 않으면 네. 좀 고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역시 네. 또 그 중에서 알짜배기 기업을 잘 골라 담아야 될 것 같은데 요즘에 끊임없이 오르고 있는 주식이 있어요.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EM이 굉장히 요즘 많이 올라가고 있고 이게 네네. 요즘 너무 고평가 아니냐라고 하는 네네.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네네. 대표님 이거 왜 이렇게 올라요? 뭐 워낙 이쪽은 밸류 체인 자체가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말 뭐 양극재 어떤 전구체 뭐 그 머티리얼 뭐 배합 뭐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폐배터리 수거까지 이렇게 수직 계열화 돼 있는 양극재 업체가 이 없거든요. 생태계가 다 맞습니다. 갖춰져 있군요. 네, 그 정도로 잘 돼 있는 회사가 에코프로 그룹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는 건데 그래도 조금 이제 과도하게 그동안 단기간에 너무 시세가 네. 낮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생각이 그래프로 들어요. 보면 진짜 거의 네. 최근에 수직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그렇죠. 보여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데 빨리 올라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조급한 마음을 좀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조언 좀 해주세요. 이건 철저히 이게 개인 스타일이에요. 네. 만약에 진짜 주마가편식으로 어떤 그런 모멘텀 플레이를 잘 하시는 분들은 여기 네. 따라 붙어도 돼요. 제가 봤을 때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에너지는 있어요. 예. 다만 그런 분들은 손절 진짜 칼같이 잘해야 돼요. 왜냐면 잘못하면 꼭지에 물릴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거 감안하고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스타일의 분들은 본인은 이런 것들을 포모는 견딜 수 있지만 나는 그래도 바닥에 사서 뭔가 인내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스타일이다. 그러면 좀 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첨가제 쪽이나 아니면 뭐 동박이나 이런 쪽에 오히려 좀 더 편하게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사실 제가 되게 네. 잘 물리는 스타일입니다. 네네. 이렇게 저처럼 좀 고점에 물리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네네. 그렇게 만약에 물리시는 분들이 에코프로를 가져간다. 네. 놀며 겨자 먹기로 나는 이거 가져가겠어라고 하면은 네네. 몇 년 정도 후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상승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싸게 잘 사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떤 평단가를 낮추려면 분할 매수를 하는 수밖에 없는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주가가 막 이렇게 뭐 이쑤시개처럼 솟았잖아요. 네. 그러면 손절 라인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좋게 보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15% 마이너스가 나면 무조건 손절을 해요. 15%. 네, 15%가 마이너스 나면 손절을 하고 네. 다시 사야겠다 그러면 또 사요. 네. 네, 또 15% 빠지면 손절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객관화가 되고 이런 바보가 있나 세상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때도 사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 또 사세요. 그런데 아마 처음에 사서 물리는 것보다는 네. 훨씬 손실폭이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결국에 뭐 네. 정답은 없지만 네네. 자기의 그냥 생각이 중요하다 이렇게 맞습니다. 네. 이렇게 답을 해야 되겠네요. 네네. 그래서 뭐 에코프로를 어떤 뭐 스스로의 자신의 그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그 가치관 그리고 공부 이 전체 산업에 대한 생태계 이해 이런 것들을 다 하신 다음에 좀 적당한 시기에 맞춰서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높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다고 충분히 에너지가 남아있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뭐
뭐 얼티엄 셀즈 사공장 이슈도 있고 네. 뭐 이런 것들이 아직 남아 있잖아요. 대규모 어떤 공급 계약, 미국 완성차 업체하고 대규모 공급 계약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전기차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성장을 지금 담보하는 게 결국은 미국 시장이잖아요. 네. 그런데 미국 시장의 어떤 장점은 중국이 배제됐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결국 거기에 대안은 한국밖에 없는 거니까. 네. 네. 대표님께서 쓰신 이 최강의 반도체 투자 책 보니까 애플이나 테슬라 관련된 종목도 많이 이야기 나눠주셨는데요. 네네. 저희 또 주주총회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애플, 테슬라 주주입니다. 네네. 애플에 대해서 좀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네. 애플이 우리는 흔하게 스마트폰 회사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 회사가 뭐 반도체 제국을 꿈꾸고 있다 말씀을 네네. 하시더라고요. 네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 애플은 컴퓨터 회사였죠. 네, 네. 컴퓨터 회사였고 결국 이제 그 스마트폰 어떤 시대를 연 예. 어떤 주인공이죠. 그런데 이제 디바이스만 하다가 원래는 이제 OS도 직접 했죠. 네,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는 것도 소프트웨어 생태계도 직접 했는데 이거를 디바이스하고 OS를 하다 보니까 결국 이 중간에 있는 어떤 징검다리가 반도체인데 이거에 대한 내재화 필요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반도체 중에서 일부 영역만 내재화를 하다가 나중에는 우리 A 바이오닉 칩이라는 그 AP를 내재화를 해버렸고요. 불과 몇 년 전에는 이제 맥북에 들어가는 이제 인텔 CPU를 대체해서 M1이라는 칩을 내놨는데 이 칩이 너무너무 훌륭한 거죠. 괴물 반도체가 나와버린 거죠. 뭐 전성비가 인텔 칩보다 50% 이상 좋은데 가격은 더 싸죠. 예. 그리고 뭐 인텔 칩을 쓰면 배터리가 7시간밖에 안 가는데 19시간이 가는 거예요. 놀라워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성과들이 나오니까 애플의 어떤 칩, 자체 설계 칩, 어떤 영양 자체가 계속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 그리고 태블릿, 노트북뿐만 아니라 향후 나오는 자율주행차, 예. 애플카가 되는 데 있어서도 OS, AP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 시스템까지 이거를 수직 계열을 하고 있는 게 엄청난 이제 힘을 발휘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디바이스 간의 연결성. 그 전에는 이제 아이폰하고 이제 맥북하고 이게 어떤 칩이 다르다 보니까 약간 그 생태계 호환이 안 됐었잖아요. 그게 이제 완벽하게 호환이 된 거고 예. 앞으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애플 제국에 들어오면 사용자들은 불편함 없이 다 굳이 뭐 안드로이드 연합 진영으로 갈 필요 없이 다 편안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게 가능해진 거죠. 완전히 딱 닫힌 생태계 안에서 가두리 양식장을 만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이게 뭔가 다른 진영으로 가기 위해서는 네.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다 내려놓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락인 효과가 굉장히 커진 거죠. 예, 거기다가 또 애플 제품 쓰다 보면은 거기에 있는 이거 개인의 데이터. 네, 데이터 이런 네네. 것들도 다 그거 이제 사용하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데이터 센터 사용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빠져나가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생태계가 점점 더 견고해지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애플 주주로서 애플카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지 되게 궁금합니다. 네, 아마 나올 거예요. 나올 거예요? 네,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루 일과를 다 따져보면 예. 본인이 플랫폼을 소비하지 않는 시간이 딱 2개밖에 없어요. 잘 때, 운전할 때. 운전할 때. 잘 때까지 장악하려고 일론 머스크가 뇌에다가 칩을 심어가지고 돼지 칩에다가 네. 돼지 머리에다 칩 심어서 그죠? 뉴럴 네트워크라고 네네. 뉴럴 링크라고 뉴럴링크. 네 그걸 하는 이유가 결국 잘 때 플랫폼 접속해라 아마 그거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너무 기술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람의 또 몸에 직접적인 그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일단 운전하는 시간 하루에 한두 시간 이게 정말 블루오션이에요. 플랫폼 업체 입장에서는. 그럼 여기를 잡아야죠. 네. 그러면 자동차를 디바이스를 직접 하는 게 제일 유리할 수밖에 없죠. 그거는 아는데 애플이 쉽지 않은가 봐요. 네. 계속 뭔가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번번이 좋은 소식은 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아마 기존에 있는 자동차 수준의 네. 어떤 그 정도 수준으로 내놓으려고 했으면 네.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 이상을 그 이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네. 애플한테 가장 맞는 게 뭘까에 대한 결론이 안 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걸 아직 고민하고 네네, 있는 그렇죠. 단계다. 그러니까 애플이 만든 자동차인데 그러면 애플이 만든 자동차에 가장 적합한 어떤 모델부터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뭘까라는 것에 대해서 아직 정리가 안 됐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애플이 지향하는 게 뭔지 그게 이제 좀 더 확립이 되면은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애플카로 진화가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좀 보시는 그렇죠. 거예요. 이게 어떤 그 기술의 진보라는 거는 네. CP&D 같이 가거든요. CP. 이제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가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은 통신이라는 것도 어떤 5G가 지금 서브 6가 있고 밀리미터 웨이브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서브 6는 기존의 LTE 대비해서 150%가 빨라져요. 그러면 내가 느끼기로는 체감상 50% 정도의 어떤 편익이 더 없는 거고 이게 결국 20배가 빨라져야지 밀리미터 웨이브 28GHz 대역이 돼야 되는 건데 이 통신이 원래 됐으면 자율주행차가 중요한 어떤
킬러 디바이스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화웨이를 배제하는 변수가 생겼죠. 정치 변수가. 근데 왜냐면 이 밀리미터 웨이브라는 거는 주파수 자체가 직진성이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건물 같은 데 흡수가 되게 잘 돼요. 예. 그래서 이 네. 5G가 쓰기가 힘든가 봐요. 맞아요. 이게 그러면 통신 장비를 너무 촘촘하게 깔아야 되거든요. 네. 기존에는 만약에 뭐 300m당 하나씩 깔면 됐다 네. 그러면 이제는 뭐 100m당 하나씩 깔아야 되는데 통신 장비도 비싸죠. 비용이. 그런데 이제 화웨이 걸 쓰지 말라 그러면 가성비 나오는 그게 안 되죠. 그럼 네. 통신사들이 답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게 밀리미터 웨이브가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손정희 회장이 네. 스프린트 넥스텔하고 티모바일 그 인수합병 조건이 전미 지역의 밀리미터 웨이브만 풀 커버리지를 하는 조건이었거든요. 그 100조 원 정도 든다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포기하더라고요. 그게 물론 이제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중국산을 배제하고 뭐 그런 이슈도 있겠지만 이게 저궤도 위성이 너무 효과적인 거죠. 네. 그러니까 위성에다가 통신 장비를 띄워버리는 게 오히려 더 나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밀리미터 웨이브보다는 오히려 6G로 퀀텀 점프하는 게 낫겠다. 그 가성비 측면에서요. 가성비 측면에서도 그렇고 효율성 측면에서도 미국이 그렇고. 가진 네. 기술이잖아요. 네네. 네, 5G의 밀리미터 웨이브는 화웨이를 배제하고 그 화웨이의 IP를 또 그리고 회피하기가 네.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네. 바로 그래서 이제 인공위성을 활용하는.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인프라들이 준비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플랫폼도 뭐 메타버스로 가는 플랫폼인지 뭐 AI 기반의 뭐 챗GPT 기반의 플랫폼인지 이런 것들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애플은 좀 더 지켜보고 디바이스를 내놔도 되겠다라는 생각하는 거 아닐까? 저희 내피셜입니다. 네, 그렇죠. 이게 네. 또 통신 관련된 부분이 가장 차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데 맞습니다. 그게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입하기가 어렵다. 그렇죠. 아직 그런 표준도 명확하지 않고 네. 그래서 뭐 이게 뭐 엣지 컴퓨팅 기반으로 가는 건지 네. 뭐 이런 아직 안 정해졌잖아요. 네. 그리고 그게 정해지려면 결국 그 어떤 미중 패권 전쟁이라는 그 기술 전쟁이라는 부분들이 또 이 불확실성을 더 키워놔 버렸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고 들어가도 되겠다 생각한 것 같아요. 풀카는 나오겠지만 그래도 네. 시간이 좀 걸릴 거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근데 애플이 이 자체적으로 칼을 생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미 많은 자동차들에 침투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 현황이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모든 디바이스에 진입하는 데 있어서 진입 장벽이라고 하면 네. 뭐 지금 어떤 자동차, 뭐 어떤 모빌리티 혁명에서 가장 앞선 회사는 테슬라잖아요. 예. 그럼 테슬라의 장점이 뭘까? 물론 이제 전기차 어떤 효율이 가장 뛰어난 것도 맞는데 결국 자율주행차 기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테슬라의 자율주행차 기술은 그 도조 시스템이라는 이제 슈퍼컴퓨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 어떤 전 세계 다니는 수백만 대의 테슬라 어떤 오너들이 보내주는 빅데이터를 다 일일이 받아서 여기서 더 좋은 패턴들을 계속 만들어서 OTA라는 오버 디 에어 프로그래밍이라는 이걸 통해서 우리 스마트폰 업데이트하듯이 펌웨어 업데이트를 해줘버리죠. 네. 그러면 어제 저녁까지 내 차가 400km밖에 안 달리던 차가 아침에 일어나면 410km를 달리는 차가 되는 거죠. 주행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선함으로 인해서. 근데 기존의 자동차 업체들은 만약에 뭔가 버그가 있거나 뭘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차를 다 리콜해야 되죠. 그렇죠. 예. AS 센터에서 수거했고 그리고 뭐 그 렌트카 해줘야 되죠. 그리고 뭐 거기에다가 다 컴퓨터 연결해가지고 업데이트해서 다 그게 비용이 그 사람들이 수작업으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이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그게 결국 OTA라는 게 안 되면 안 되는데 네. OTA를 하기 위해서는 네. OS부터 AP 그리고 하드웨어 시스템까지 다 이게 수직 계열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테슬라 말고 애플 정도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면 테슬라 대비해서 애플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빅데이터가 없어요. 맞아요. 네. 그러면 뭔가를 AI를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기본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빅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당장 테슬라 수준의 어떤 빅데이터는 양질의 빅데이터는 못 모으겠지만 애플 카플레이 그러니까 내 아이폰에 있는 어떤 이 메인 화면을 그냥 그 센터페시아에 띄워주면서 미러링 해주면서 여기서 이제 주행 데이터들을 가져와서 축적을 하는 거죠. 네, 그걸 그래서 다른 기업들한테 애플 카플레이를 조금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면서 네네. 빅데이터를 대신 얻을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지금 빅데이터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은 이런 식으로라도 데이터를 좀 데이터 마이닝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나중에 좀 더 양질의 빅데이터를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뭔가 네. 계속 서비스를 만들어내겠죠. 네. 저 마지막으로 앞서서 이야기해주신 것들 중에서 나는 이 말은 우리 주주총회 구독자님들한테 꼭 전달하고 싶다라고 하는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책에 초반에 썼는데요. 네. 이게 우리가 뭐 빅데이터가 뭐니, AI가 뭐니, IoT가 뭐니 이런 거 다 아시잖아요.
그 용어에 익숙하다고 해서 그걸 다 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그리고 내가 아는 게 어느 순간 어떤 기술이라는 거는 특이점이 오면 그걸 또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로서 항상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이 산업이 흘러가는 방향을 잘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뭔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기회를 잡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 게 아니에요. 네. 벌레를 잡으러 다녀야 벌레를 잡죠. 그러니까 뭔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는 열심히 하고 있어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 계속 이런 좋은 채널들 보면서 공부하고 이 기술의 흐름이 어떻게 가고 기업들은 또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야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 저도 그 기자 10년 하면서 그런 것들이 글 쓰는데 큰 도움이 됐죠. 뭐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어떤 분야든 1만 시간 열심히 하면 다 장인이 돼요. 네. 근데 주식은 1만 시간 했다고 장인이 안 돼요. 안 돼요. 네. 확실하게.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네. 오히려 편견과 어떤 그런 것만 생기는 거죠. 네. 근데 이 회사는 옛날에 이래서 안 되고 이 회사는 이래서 안 되고 오히려 종목은 많이 아는데 오히려 더 편견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회사 산업은 생물처럼 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자신의 어떤 고정관념들 이런 것들을 버리고 뭔가 유연해지는 그런 것들은 결국 연습과 훈련밖에 없거든요. 와, 그런 네. 거는 진짜 평생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투자 이제 뭐 잠시 하고 바짝 하고 그만두실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코인으로 벌었다가 파이어 했다가 다시 취직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평생 해야 되는 거기 네. 때문에 항상 그런 어떤 자세, 뭐 저도 잘 안 돼요. 그런데 꼭 그런 마음으로 투자를 하시면 우리 주주총회 분들도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좋은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저한테도 정말 꼭 필요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주주총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